자, 이 시간에는 동아시아 문화권 그리고 한반도 일본의 국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은 2학년 동아시아사 한 친구들은 익숙한 주제죠. 익숙한 주제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이 당나라는 주변에 당시에 뭐 강력한 국가라고 한다면 뭐 토번 정도가 당나라에 대적할 만한 국가였고요. 이 당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지역 있죠. 이렇게 이 주변 지역을 도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상 직접 지배했어요. 그래서 뭐 서쪽에 있으면 안서도호부, 동쪽에 있으면 안동도호부, 남쪽에 있으면 안남도호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도 후보 밖에 있는 나라가 우리 발해, 그 다음에 신라, 그리고 일본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하고는 이제 교류를 했겠죠, 그쵸? 상호 교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중국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원 땅 이외의 지역도 중국의 세력 범위에 들어가면서 동아시아 지역이 중국과 그 문화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는 크게 네 가지 주요한 문화 요소가 형성이 되는데, 먼저 이들이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 쓰는 말이 다르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통역관도 썼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글자 생활을 했습니다. 문자 생활을 해서 한자를 같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하나가 꼭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 국가들이 불교를 당시에 상당히 많이 믿었어요. 지금도 많이 믿지만 예전에 더 많이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불교로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당나라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법 체계인 이른바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나름대로 변형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유교 또는 유학, 이건 유교라고 쓰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유교뿐만 아니라 유학 자체가 국가의 지배 이념, 국가의 지배 이념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이것의 영향을 또 상당히 주변 국가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네 가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문화권의 형성은 주로 당나라 때 되어서 본격화되었고, 당나라 때 그래서 이 당나라와 이 주변 국가들 사이에 이 도후부에 해당되는 지역, 그 다음에 교류를 해당하는 이 지역 사이에 거대한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그걸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본에 대해서 볼게요. 한반도 국가는 한국사에서 배우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대신에 그 1권은 보세요. 교과서 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1권은 보시고, 내용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면 될 겁니다. 밑에 일본 볼게요. 일본은 그 따로 좀 빼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이고 잠깐만요. 조문 문화부터 시작을 해보죠. 조문 문화. 자, 일본의 석기시대 문화를 우리가 조문 문화라고 하고, 조문 토기가 그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아시아사 한 친구들은 잘 배웠을 텐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석기시대 문화다라고 하는 신석기 문화의 신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 써줄게요. 신석기 문화.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가요. 한 10,000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가고, 기원전 3세기경쯤이 되어서야 청동기와 철기,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나 중국 일대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한 3세기경이 되면 이러한 청동기와 철기,
농업과 관련된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기존의 조몬 토기가 아닌 새로운 토기를 만드는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화를 우리는 야요이 문화라고 부릅니다. 자, 야요이 문화라고 부르게 되고, 이 야요이 문화 단계가 되면 일본이 아주 조그만 나라들 여러 개가 난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힘이 좀 센 나라는 먼 중국이나 이런 데까지 교류를 하러 갔겠죠. 그래서 언급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야마타이국이라는 나라예요. 자, 야마타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아주 조그만 나라들의 연합체에 불과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야마타이국은 기원전 3세기가 아니라 그냥 AD 3세기예요. AD 3세기경까지. 자, 그러다가 일본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4세기경이 되어서입니다. 이 4세기경이 되면은 일본의 야마토 지역에서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대규모의 지배층의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본격적으로 국가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이 야마토 정권이 일본의 일대를 통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다고 지금의 일본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의 지금의 수도와 그 인근 지역, 뭐 이런 정도의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러고 6세기경이 되면은 이 효토쿠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효토쿠 태자. 자, 이 인물이 나타나서 일본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집권이 됐다는 것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됐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거나 국가 권력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때 왕권 강화 시기에 항상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불교를 강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교 중심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 불교 중심의 문화가 발전한 지역이 아스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가 이 시대의 불교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중앙집권 불교 아스카 문화 이렇게 언급이 됐을 때 쇼토쿠 태제를 떠올릴 수 있으면은 좋겠죠. 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7세기가 되면 이들이 완전히 이제 그 중국의 국가와 같은 중앙집권 국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주변 지역에 유학생을 파견합니다. 이때 파견한 유학생이 뭐 견수사, 수나라에 보냈어요. 그다음에 견당사, 당나라에 보냈어요. 뭐 이런 애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으로부터 문화를 더 많이 배우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 일본의 정치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645년에 이른바 다이카 개신이에요. 뭐 다이카의 뭐 개혁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식의 율령 국가를 지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일본도 율령이 뭐예요? 법이죠. 법이 있고 법으로 운영하는 국가가 되려고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일단 국호를 일본이라고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왕의 칭호를 지금처럼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천황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고요. 701년, 그러니까 8세기가 되었을 때는 율령 국가면은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을 우리가 다이호 율령이라고 부릅니다. 다이호 율령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가 8세기로 넘어갑니다. 자, 8세기로 넘어가면은 수도를 한번 옮겨요. 수도를 한번 옮기면서 이른바 이제 나라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나라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해서 나라 시대라고 부르고, 이 나라 지역의 수도가 되는 그 궁궐이 있는 곳 있죠. 예, 그 궁궐이 있는 곳, 그 헤이조쿄죠. 헤이조쿄로 이제 수도가 이전이 됩니다. 헤이조쿄. 네, 그래서 헤이조쿄 그러면 나라 시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이때는 앞선 시기에 이런 모습들이 발전적으로 계승되어서 훨씬 더 잘 됐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국력도 성장하고, 자기 역사,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막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종 문화, 그 다음에 편찬서에 막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그 일본 서기와 같은 자신의 역사를 새롭게 강조한다든지 고사기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일본 서기와 고사기와 같은 자기의 역사와 신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일본의 옛날 고전 시가를 정리한 만염집이라고 하는 예, 문학 작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가 나라 시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항상 나오는 도다이사라고 하는 큰 절이 하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절은 당시의 나라 시대에, 그리고 당시 일본의 국력이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가 8세기 말에서 한 12세기경까지의 헤이안 시대라고 해서 수도를 한번 옮깁니다. 헤이안 시대. 수도를 헤이조큐에서 헤이안큐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헤이안큐라고 해서 수도를 한번 옮겨요. 수도를 옮기는 것은 기존의 지배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일소하고 나라를 개혁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나라 시대의 불교 세력들이 워낙 강성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털어버리기 위해서 헤이안큐로 수도를 좀 옮기면서 헤이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40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시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왕의 힘이 좀 약해지고요. 귀족의 세력들이 세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어떤 귀족, 그 다음에 지방의 호족, 이런 애들의 힘이 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귀족과 호족들이 서로 서로 싸우다가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는 인물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는데, 걔네들이 바로 나중에 지배세력이 되는 무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무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점차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사가 등장하는 시기였고, 나중에 성장해서 이 무사들이 결국 귀족과 호족과 같은 자신을 고용했었던 고용주를 제껴버리고 지배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헤이안 시대와 나라 시대의 다른 점은 뭘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뭐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와 그다음에 이 시기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8세기는 7세기와 8세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대단히 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견당사와 같은 것을 통해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성장의 결실을 본 시기고요. 8세기가 되면은 이제 다 됐어요. 굳이 외래의 문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충분히 발전했어 라는 자신감이 팽배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것, 일본만의 것을 더 강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게다가 견당사도 이때가 되면 9세기 말이 되면은 폐지가 돼요. 9세기 말이면은 당나라가 이제 위태위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일본만의 것을 강조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른바 국풍문화라고 해서요. 일본만의 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을 이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것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이때 일본만의 것, 그래서 가나라고 하는 한자를
살짝 고쳐서 만든 자기의 언어를 표현해서 만든 문자 예, 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각종 의식주 생활에서 일본의 특색이 강조되는 문화, 국풍 문화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요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자, 불교, 율령, 유교를 공통으로 하는 문화권이다 라고 봤고요. 그리고 일본의 문화에서 조문 문화, 그 다음에 야요이 문화, 신석기 조문, 청동기 초기철기의 야요이 문화, 그 다음에 국가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어떤 그 야마토 정권의 모습들 그리고 야마토 정권이 점차 발전해서 쇼토쿠 그 태자 시절에 중앙 집권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게 7세기의 다이카게 신으로 결실을 맺게 되면서 율령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도 일본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8세기가 되면은 이제 그것에 그 정점을 찍기 시작하고 외국과의 교류도 많이 하게 되면서 헤이족교를 중심으로 한 나라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 시대의 어떤 지배층과 불교 세력의 부패를 털어내기 위해서 8세기에서 12세기에는 해이안교로 천도를 해서 해이안 시대를 열었다. 해이안 시대가 되면은 차츰차츰 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귀족과 지방의 호족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겠고 귀족과 호족이 왕이 약해지면서 지들끼리 싸우게 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사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이 무사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지배층이 되더라. 자, 한편 해이안 시대가 되면은 기존의 외국에서 문화를 막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일본 고유의 것을 강조하는 국풍 문화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더라.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고대 사회가 끝난 거고요. 중국 지역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송나라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중세사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